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어제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1대 4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당의 압승은 곧 야권의 참패를 의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석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보선 이후 전국도 진단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연 유가족들의 뜻대로 가능한 것일까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과 야당의 입장에선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게 특별검사 추천권인데, 특별검사 추천권이 담보된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 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유엔 학교 또 포격을 했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는 가자 지구 내 한 유엔 학교를 포격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경 여성과 어린이 등 3,300여 명이 대피해 있던 유엔 학교에 포탄이 날아들었는데요. 예. 이 포격으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4일에도 가자 북부에 있는 한 유엔 학교를 공격했었습니다. 유엔은 현재 유엔 학교에서 대피하고 있는 가자 난민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날에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이래 가자에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 이후 최대 규모로 공습과 포격을 가했고 하루 동안만 팔레스타인 사람 128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가 이스라엘군의 탱크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외부의 전력 공급선이 대부분 끊긴 상태에서
가자 지구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해온 이 발전소마저 가동을 멈추게 됐고요. 가자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예.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잠시 좀 공격을 중단하나 했는데 다시 공습을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대피해 있던 유엔 학교마저 공격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이스라엘은 4시간 동안 가자 일부 지역에서의 정전을 제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마스는 정전할 가치가 없는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고요. 예. 이스라엘은 곧바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23일째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최소 1,352명이 숨지고 7,320명 이상이 다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까지 군인 56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예. 제가 팔레스타인 관련 소식을 준비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도 관련 보도가 계속 쏙쏙 나오는데 새로운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불과 몇 분 만에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늘어난 걸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자가 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희생자 수는 이미 틀린 숫자가 됐을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숫자로만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최소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죄송한 마음은 이스라엘 측에서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유엔 학교 같은 것을 포격하는데도 국제사회나 유엔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과 미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데 어느 수단들이 좀 동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EU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금융과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예. 이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별도의 추가 제재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개인과 기업 등의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EU 전문 매체인 EU 업서버는 러시아 경제가 올해엔 230억 유로, 내년엔 75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EU 역시 러시아 제재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EU가 올해 400억 유로, 내년에는 500억 유로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좀 더 타격이 크긴 하지만 유럽연합 역시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일본이 최저임금을 12년 만에 크게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최저임금 심의회의 지난 29일 2014년도 최저임금 전국 평균 목표액을 작년보다 16엔이 오른 780엔, 한국 돈으로 7,800원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 마이니치 신문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임금을 올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근로자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시급 7,800원. 우리나라와 좀 격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요. 이번에 인상되는 임금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역별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도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목표액 차이는 현재 205엔에서 211엔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인상폭이 소비세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 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가맹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맥도날드 가맹점 부당 노동행위 고발건에서 본사를 공동 고용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맥도날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가맹점이 정하기 때문에 본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은 시급을 $15로 인상하고 노조 결성권을 달라며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에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노동단체와 또 맥도날드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AP통신에 따르면 노동단체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맥도날드 본사가 메뉴와 공급처, 유니폼 등 가맹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노동 조건에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 맥도날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앞으로 항소법원 등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노동관계위의 판단으로 맥도날드가 가맹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광범위한 책임을 안게 될 거라고 설명했고요. 뉴욕타임즈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오랜 관행이 깨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패스트푸드점, 가맹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영향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3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모든 신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신문은 어제 있었던 730 재보선 결과를 세 가지에서 의미 부여하더군요. 첫 번째, 호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 두 번째, 새누리당 차기 지도자 부재하다, 없다, 깜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경원 당선자의 급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가 야당을 심판했다 하는 부분. 여기에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것. 신문들은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지 조중동만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 주민들의 선거혁명,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네. 지역주의 해체의 아이콘으로 이정현 후보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중앙일보는 일면 제목, 야당을 심판했다, 이정현 호남 당선 이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일면 제목입니다. 여당 압승, 이정현 호남 문을 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가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떨어졌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분석기사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었습니다. 이면에 있는데요. 서가번 후보 출신 지역인 순천이 두 후보에게 표를 골고루 준 반면 이정현 당선자 고향인 곡성에서는 이 당선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몰아준 것도 승패를 가른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분석이죠.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됩니다. 애초에 이정현 당선자는 조직력이 약한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서가번 후보에게 패배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일부 지지자가 이정현 당선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전 당직자는 경선에서 아깝게 진 노관규 전 시장 지지자들이 상실감에 대거 이탈해서 이정현 당선자를 지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반 정도입니다. 얼마 못해요. 결국 이번에 서가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차기에 노관규 전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적 행위긴 하지만, 이적 행위란 표현이 너무나 극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상대편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자기 당 후보가 떨어짐으로 결국 자신들이 밀고 있는 후보의 차기 공천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근데 과연 이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천 곡성의 유권자들이
노광규 후보의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예. 이정현 후보에게 표를 줬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인데다 특히 예. 노관규 전 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현지의 평가입니다. 누구 말 맞고 말 듣고 투표를 한다? 예. 글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총선 때 이정현 후보와 네. 노관규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뭐 붙어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가번 의원 그 지역 당협위원장 지위는 유지하겠죠. 예. 다음에 노관규 전 시장에게 그 후보직을 양보할지 혹은 경선에서 져가지고 노관규 전 시장이 후보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 2면에 청와대 표정이 실렸는데요.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으로 있다가 전남 순천 곡성에서 승리한 이정현 당선인이 개표 내내 앞서 나가니까 들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는 겁니다. 사건이다 사건 뭐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휴가 중인 때에 치러진 선거에 청와대는 개표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초반 때만 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는데 정무 라인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당선 가능한 곳을 8곳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순천 곡성에서 한 15% 차이로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최종 여론조사에서 잡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길 수 있겠는가 해서 의미 있는 패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8대7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개표 초반부터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 나가니까 청와대의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런 해석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경제 살리기 올인을 국민들이 좋게 봐준 것 같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야당이 국가를 혁신하는 비전 경쟁, 미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외면하니까 새누리당에게 표가 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세월호 심판론을 역심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당선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미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33개월 만에 컴백, 차기 주자로 발돋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오늘 3면에서 서울시장 고배, 2011년 보궐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서울시장 고배 3년 만에 화려한 부활, 차세대 리더로 부상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야당 심판론인데요. 유권자들이 이번에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데는 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논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회방한 새누리당 아닙니까? 유병헌 체포 실패, 검경의 이 같은 악수, 결국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창극으로 대표되는 인사참극, 김명수로 또 상징되는 인사참극, 역시 현 정권의 부담입니다.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그것도 크게 이겼단 말이죠.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는 단계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친박이 아닌 비박 당대표를 선택했다는 점, 이로써 야당의 심판론을 희석시켰다는 점, 아울러 야권의 공천 파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명징하게 드러난 아마추어적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결국 야당 심판론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오늘 중에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는 새정치민주연합파의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일단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당 지도부는 일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은
지배적입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은 김한길 대표가 무리한 일정으로 링거를 맞고 퇴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오늘 밤 차분히 시간을 갖고 내일 중으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잘 정리할지 거취를 포함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중. 이거는 이제 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난밤 편안하게 보내고 오늘 결국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김한길 안철수 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네요.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역시 이번 재보선 공천 초기에 특정 계파와 집단이 자신들과 가까운 후보의 발탁을 비후폭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지도부의 공천권을 흔들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너희들이 지금 우리 보고 그만두라고? 우리 보고 희생양이더라고? 그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깨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여러 가지 그 풍문 중에 하나가 아무개 공동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경우 어떤 논리로 책임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당 전략통에게 내렸다는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예, 아무개입니까? 안무개입니까? 네. 네.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개요? 예, 아무개입니다. 예. 안무개로 들리셨습니까? 예. 사퇴론이 거세게일 것 같다. 오늘 한겨레 기사까지 봤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노회찬 후보의 출마는 사실 노회찬 후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이 나가라!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의미가 컸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당의 간판이 출마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생존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 차원에서 큰 틀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 또한 그 개인의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강행으로 야권 패배로 이어졌던 상황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유죄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뒤 치러진 재선거에 부인을 출마시켰던 이기나 이번 재보궐에서는 지역까지 옮겨서 출마했다는 점에서 재기를 위한 모색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단순히 의석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의 존폐 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그러니까 떠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데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지도부가 당의 리스크를 이렇게 어떻게든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당의 리스크를 당 지도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이런 지도력을 보였다라고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은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730 재보선으로 인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이게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보상 배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냐. 하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마타도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유족들을 모략했던 그런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 730 재보선에서 완승한 직후에 내놓은 논평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라. 이게 바로 730 재보선 민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야당이 지금 우석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수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야당의 여당을 대하는 그런 투쟁, 정치력, 예, 정치력 이게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참여정부 때 기억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말고 한화갑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10석에 불과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존재력을 과시하면서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빼놓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싹쓸이했습니다. 3개 중에 2개를 가져가서 싹쓸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어쨌든 호남 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정당, 영남도 지지하고 호남도 지지하는 그런 전국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은 당시에 전북정당이 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단 10석 갖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였던 구민주당의 그런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130석 모자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K 개표방송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것 아니냐라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 도리어 이 130석의 의석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력, 투쟁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도리어 야당 부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야당 지도부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내 극심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요. 만약에 둘 다 물러난다면은 당분간은 박영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과 유병헌 회장의 도피를 돕던 조력자들의 잇따른 잣으로 유병헌 씨 일가 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말이죠. 3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만든 유병헌 왕국에 대한 착시 현상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논점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를 경영 비리를 저지른 단순 피의자라기보다는 구원파 내에서 신격화된 인물로 만들었고 구원파 역시 유병헌 씨 비호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적 집단으로 보이게 했다는 거지요. 이런 프레임에 익숙했던 국민은 홀로 사망한 유병헌 씨 시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음모론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헌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했다.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다음 날 말이죠. 유병헌을 정말 전대미문의 악마로 신격화한 그런 주체 중에는 조선일보는 없습니까? TV조선 켜보십시오. 또 채널A 보십시오. 무슨 치킨을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느니 이런 일거수일투족 그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가 누구였느니 그리고 압수수색했는데 면봉에 뭐가 있었다느니 휴지에 체액이 묻었다느니 이런 그 유병헌에 대한 그런 시시콜콜한 신상에 관한 그런 정보까지 이렇게 여과 없이 중계방송했던 그런 매체가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근데 선거 다음 날 유병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과대포장했다,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만 낳고 있다. 검찰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예. 선거가 끝났다는 것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비난을 받아온 해경이 감사원 조사에서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공문서까지 짜맞추기 식으로 위조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감사원에 가서도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탈출 안내 방송, 해경은 안 했다는 거죠. 구조하러 간 해경은. 배 안에 그 갇혀있는 승객들 보고도 본척만척 했다는 그런 해경 아닙니까?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짓말, 예. 감사원에서도 했었다는 거지요. 근거를 만들려고 일지 조작까지 했던 이런 해경. 그래서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 22일에 1명이 세상을 떠나고 91명이 다친 강원도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 직후에 여러 부상자들이 현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12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부상자는 개인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내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코레일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사고 처리를 지적했습니다. 부상자들이 CT, MRI 찍고 200만 원 넘게 썼는데 치료비는 개인 돈으로 우선 내고 나중에 청구하라. 이랬다는 거죠. 예. 아니 즉각 가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돈 내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하라. 이게 바로 현재 코레일의 태도입니다. 100% 코레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최연의 코레일 사장. 예. 엄마의 마음으로 사장직을 수행한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치료비 개인 돈으로 내고 청구하라는 이런 지침, 방침, 이건 엄마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 다음 날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정부가 코레일이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선거 승리에 대한 사은의 뜻으로 평일 KTX 요금을 다음 달 7.5% 올린다는 이런 선물을 또 드리는 것이 아닌가. 다음 달부터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서 부산 고속철도 요금이 7.5% 인상된다는 겁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은 이런 내용이 담긴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할인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KTX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 요금의 7%, 새마을, 무궁화호는 4.5% 이렇게 주중 할인 요금 제도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 주중 할인 요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7.5% 인상됩니다. 액수로 따져보면은 53,300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편도 요금이 그러한데요. 53,300원에서 57,300원으로 4,000원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선거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1년 반까지 하여간 정치권이 국민들 눈치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신문이 실었던 내용인데요. 중앙일보가 좀 크게 다뤘네요. 57억 들이고 강 근처도 못 갔던 MB의 로봇 물고기. 4대 강의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이제 집어넣기로 한 건데 말이죠. 연구기관 4곳에서 3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개발은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9대 중에 7대가 고장이 났고요. 성능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TV 토론회에서 4대 강의 로봇 물고기 풀면은 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제때제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대 강 로봇 물고기
이건 뭐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당시 그런 그 기대를 자아냈었는데 말이죠.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로봇 물고기는 정상적으로 상용화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로봇이 낚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농담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예. TV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낚시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혈이 주변국으로 확산돼서 670명이 숨진 데 이어서 홍콩에서 의심 환자까지 나타나서 전 세계 방역, 항공당국에 이렇게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치사율만 최대 90%인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기억하십시오. 에볼라 출혈혈. 홍콩까지 이렇게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면은 우리 턱 밑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민주당 대표가 된 김한길 의원. 그의 약속.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착시키고 주요 정책 결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천혁명은 온데간데 없고 낙하산에다 자기 사람 심기로 점철된 공천 파행만.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쓰러진 당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당대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 행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의 국정 운영을 고수한다면 무서운 민주당,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둡니다. 그러나 40일 넘게 장애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에 전격 복귀했죠. 지난 8월 이후에 노숙을 하면서 투쟁했지만 정작 손에 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당 장악력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김한길 의원과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사람, 바로 이용섭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을 두고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용섭 후보님의 많은 장점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적인 정치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강주 시민을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당과 더 큰 민주당을 토대로 해서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균등 사회를 실현하려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이전 5석에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완패하면서 당장 책임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에게 지워지게 됐습니다. 광주와 서울, 수원으로 얽힌 잘못된 전략공천이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초반 새누리당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한길 대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그러나 작년 당대표가 될 때 했던 김한길 의원의 약속 지킨 것도 있었으니 혁신의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김한길 자신이 당선된 2013년 5월 4일 바로 오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쟁점으로 남긴 했지만 추천권이 누구에게 가든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이 당초 기대한 수준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이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사실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제 거절당한 상황이라 그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고요. 예. 진행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건 예전에 세월호 조서기법 TF가 여야 각 4인씩 이게 진행이 되다가 그게 이제 뭐 협상 결렬 또는 뭐 해체 선언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른바 2+2 여야의 정책위 의장과 TF 간사 이 두 분씩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수사권을 주장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기소권이 있는 기소권 플러스 수사권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향은 여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 특검과 함께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예.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또는 특검에 주게 되면 상당 부분 수사권이 보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요. 야당 쪽에서 그 대한변협이나 유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시간 갖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의 새 테이블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진행하거나 여당이 진행하는 걸 저희를 모니터링을 하고 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의 입장은 원칙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가족분들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한다면 그냥 뭐 보상 배상 받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고요. 예. 다만 이제 야당은 수사권을 주장했었고, 그것과 특검을 주장하는 이제 여당 사이에 약간 이렇게 이제 갭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예. 저희 입장은 사실은 과거에 그 정략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어떤 특검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여야 간에 전혀 다툴 것도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조금은 더 특별한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만 본다면 이 유족들이 요구했고, 또 뭐 대한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그 요구했던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주는 방안,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게 유효할 거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피해자단체 쪽에 이제 법률적 그 자문을 맡고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은 여전히 기소권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사실 여야 간의 합의 또는 투표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여권에서 강력하게 그 갖고 있는 안이 뭐냐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그리고 수사는 특검에 하자. 요게 이제 너무나 명확한 자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게다가 이제 어제 선거에서 상당히 조금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권 수사권 이야기를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고 상당히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원회가 다 갖는 문제, 현재 상황에서는 비관적이다, 이런 판단이신데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도록 하느냐, 이제 결국 또 이 문제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특검 추천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하고 야당, 그리고 이 박 변호사님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추천 권한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법무법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또 이제 국회 이런 곳에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두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두 사람 중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구조상으로 볼 때 이 야당이나 또는 이제 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진 분이 특검으로 임명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여당의 그 안을 보시면, 법률안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냥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까지 이제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간다면 사실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분이 특검으로 임명이 되고, 그분은 사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플러스 이제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거라고 저희가 예상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소권 수사권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강력한 특검이 임명이 된다면 그나마 좀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찌되었든 간에 만약에 특검하고 결부가 된다면 특검의 추천권을, 임명이야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추천권을 야당이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추천권을 받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더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거는 사실은 또 여당의 당대표이신 김무성 대표가 공적으로 말을 하기를 야당에 추천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이 2+2 회담에서는 그 의견이 상당히 좀 약화돼서 사실상 야당에는 못 주고 특별조사위원회 주는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논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소권 소환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특검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분이 특검으로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 특검 추천권 유가족들이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피해자단체에서 추천권을 가급적 적게 이제, 이런 추천권을 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특검을 이제 추천할 때는, 심지어는 이제 그 가족들이 추천한 사람은 좀 이렇게 의결에 참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 가족분들이 객관적으로 뭔가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피해자 단체 쪽을 좀 배제할 것인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거는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진상규명을 가장 원하는 분들이 바로 유가족들이 아닌가 싶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족대책이나 또 피해자단체 의견이 중시돼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심지어 가족 피해자들한테 칼을 쥐어준다는 등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진상규명을 해야지 전혀 의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안고 시간만 그냥 허송세월 보내겠죠. 예. 중요한 거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분들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야당처럼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게 맞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특별법 논의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국민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 새누리당을 상대하는 일 그렇게 힘든 것일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결국은 이제 힘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컨대 이제 어제 이제 그 투표가 끝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조사를 했더니,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랬더니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이 또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온다 이러니까 또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협상 테이블 안전히 떠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처럼 이게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누가 말을 잘하느냐 논리가 있느냐라기보다는 누가 힘을 갖느냐의 문제로 저는 이제 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만약에 표결에 붙인다면 누구 쪽 거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풀어나간다는 게, 야 쪽에서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온갖 가지 잘못된 유언보여들이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또는 이제, 여권 지향적인 쪽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특검 중심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게 되고 그것도 제대로 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해자분들이 과도한 거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왜곡되는 이제 정보를 유포시킨다거나 이런 과정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데 그게 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힘없는 정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어려움이 있는가, 힘없는 쪽에서. 저희는 사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을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심지어는 보도조차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최근 몇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세월호 사고, 이거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었던 건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네네. 국민들은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법 TF 논의 과정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누리당의 입장. 문제는 그 새누리당의 나름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심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교통사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건데 왜 국가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야 의원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과거 서해 회리어 사건도 그렇고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예. 최근에 이제 해경들도 이제 기소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검사라고 하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제 국가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잘못해가지고만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앞장서가지고 보상이나 배상을 해줬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국가가 책임이 있다면 도덕이나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 입법청원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놓고 저희는 진상규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법안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피해자들이 과도한 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이거나 허위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특별법 제정을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핵심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자꾸 교통사고니 뭐니 개인적인 차원인데 왜 국가한테 이걸 요구하냐, 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는 걸 보면 그 인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TF 내에서 자꾸 이제 그 보상배상의 문제를 논할 때마다 제발 국가가 책임 있다는 말은 좀 법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를 볼 때도 여전히 비슷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가 책임론을 피하고 싶은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세월호 유언비어 이른바 카톡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이죠. 지금 국토특위 위원장이기도 한데 대한변협이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고 어떤 부분에서 이건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발의 주체는 그 대한변협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상임이사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세월호 특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특위의 그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지원단과 팀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 언론 대응팀이 있습니다. 언론 대행팀에서 논의한 결과 이제 정철승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분이 혼자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언론 대행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특위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에 변협이 했느니 어디서 했느니 논쟁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론 대응팀의 논의를 통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유포한 그 SNS상의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정당이나 저희 피해자 단체의 법률안이 나오기 전에부터 유포가 됐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널리 유포됐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핵심이 그겁니다. 특별법을 마치 이제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천안함도 고려가 되고 있지만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이제 교전 중에 사망한 우리 이제 국군 장교시죠. 그분과 비교를 하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보상이나 배상을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여야가 구성한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와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특별법 만들라고 한 지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거 다 기한을 넘겼는데 그 상황에서 요거를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 물론 이제 심의원은 자기가 만든 거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위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게 국가배상이 왜 이제 국군이나 공무원들에게 국가배상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 민사상으로 배상대금을 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상당히 줄여가지고 적은 금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전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많은 배상을 못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보상창으로 했겠죠.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포격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은 배상에 대해서 이제 그 SNS 문건을 보면요. 뭐 4억 5천을 보험금을 받고 또 그 세월호 쪽에서 또 보상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받고 아주 거듭거듭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배상의 기본 논리를 모르는 분이 쓰신 거거든요. 예. 배상이라는 것은 여러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이게 소송을 하더라도 전체 손해, 실제로 발생했던 전체 손해, 이른바 법원에서 말하는 실무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러 가해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공동 불법 행위자가 갖는 부진령 연대 채무고, 그거가 이제 이행이 되면요 또 소송하고 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상과 관련해서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뭐 보험금도 4억 5천을 받고 플러스 뭐 5억 이상을 받을 거다, 또 플러스 뭐 할 거다 자꾸 이렇게 하시고, 의사상자 이야기도 의사상자는 아시겠지만 저희 피해자단체의 법안에는 전혀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새정치안에 의사상자란 표현은 있지만 그거는 의사상자 애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재철 의원 본인도 피해자 단체가 공식적으로 주장했다는 말을 못하고 예전에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정철 변호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당이 이제 뭐 선거에서 이제 나름 이제 승리했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심의원 본인도 여러 각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몰라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여당의 공인이 직접 대놓고 그거를 벌써 6월달에 유포된 거를 7월달에 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어느 정도 협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로 보기 때문에 예. 고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진행 상황 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사고 특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8대7 혹은 7대8 정도의 박빙 승부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의 11대4 압승이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이 격전지로 분류했던 서울 동작을 수원 8달, 전남 순천 곡성 세 곳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런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태일 교수로부터 재보선 결과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후 전국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일입니다. 예. 우선 김 교수님 이 정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정치평론이랍시고 했습니다만은 예.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한 8대7 정도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초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난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또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 추가적 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흔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이런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표현하는데요. 예. 뭐 그런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그에 뒤이은 여러 가지 인사 참사, 또 수사 무능, 뭐 이런 집권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그 민심의 비판 여론이 아주 비등했는데 그것보다도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실수들, 예. 구체적으로는 뭐 공천 난맥상이었습니다만 그 공천 과정에서 벌어졌던 보기 좋지 못한 모습들, 또 그것과 관련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분열 상황, 또 구체적으로 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뭐 변화된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지 못한 뭐 이런 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다 이런 규정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 많은 조간신문들이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구별로 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몇몇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남 순천 곡성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새정치연합 서가번 후보를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네. 이게 뭐 민주화 이후에 이 전남에서 보수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 결과만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정현 당선자의 소감처럼요. 정치 혁명이죠. 또 정치사적으로 큰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새누리당의 어떤 조직적인 힘이라든지 또 새누리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결과는 아니고 이정현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이고 또 이정현 개인으로 뭐 어떤 표현에 따르면 맨손으로 무너뜨린 지역주의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개인의 힘으로 돌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 야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새누리당의 깃발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어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로 해석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던 김부겸 후보가 예. 40.3%를 받았거든요. 이정현 후보의 모습과 함께 그 김부겸 후보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20몇 년 지난 이 지역주의의 구조가 조금 뭔가 변화가 생길 한 희망의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총선에서 뭐 영남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정현 개인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뭐 열정 이것이 난 결과이긴 하지만 예. 영남 지역에서도 역시 그러한 열정과 일관성과 헌신성을 가진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인사가 있다면 뭐 변화의 어떤 단초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광주 광산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요. 이 낮은 투표율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 광주 광산을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투표율이 낮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제 후보 요인도 컸던 것 같습니다. 권 후보 공천은 보훈 공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진실 규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기동민 씨가 동작을로 전략 공천이 되고 하는 그런 연쇄 논란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그것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 혹은 또 무력감 뭐 이런 것을
낮게 했고 그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예. 권은희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도 권은희 후보 공천 자체가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와 함께요. 어떤 분들은 뭐 권은희 후보 하나와 나머지 5석을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어쨌든 그만큼 이번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중량감이 있다고 판단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뭐 대선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 뭐 나란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거물 명망가보다는 이제 지역 밀착형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손학규 후보는 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명망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 후보에게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예. 물론 손학규 후보의 경우는 당에서 뭐 그 지역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당과 세력에 기여를 할 여지가 있는데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훨씬 더 상처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 동작을도 주요한 관심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나경원 대 노회찬이라는 이 대결 구도 때문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좀 노회찬 후보 쪽에서 많은 정치적인 책임론도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서울 동작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노회찬 후보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치 재개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점이 아주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회찬 후보가 몸담고 있는 그 정의당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총선도 사실은 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무력한 정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노회찬 후보 개인의 행보보다 더 큰 어떤 고민의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예. 큰 차원에서 야권의 재편, 그러니까 뭐 야권이 뭐 하나로 통합되는 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과 필요성은 뭐 계속 제기되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야권 단일화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한 단일화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단일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 야권 재편 뭐 이런 것은 불가피한 그 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예. 다만 뭐 그간의 역사나 구조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정의당의 향후 어떤 방향점,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책임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또 본인들은 주장하는 바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르면 뭐 오늘 거취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참패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도부의 책임론은 뭐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요. 아침 보도를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두 분이 동반 사퇴할 수 있는, 사퇴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와 또 동반 사퇴할 경우에 지도부 전체가 또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뭐 아주 큰 요동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실은 뭐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과정도 그렇고 또 그간에 있었던 뭐 총대선 패배,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못한 것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좀 더 근본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누리당 쪽 얘기로도 좀 화제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렇게 겉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없이 치른 선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거 박근혜 없이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긴다.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걸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지방선거를 환기해 보면요. 박근혜 마케팅이 얼마나 선거에 주요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박근혜 눈물을 팔아서 이제 지방선거 거의 선방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오히려 박근혜 얘기보다는 새누리당의 혁신 이미지를 내걸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없이 치른 선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그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은 상태 이런 상황 뭐 이것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여부에 따라서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관계가 설정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만큼은 박근혜 없는 선거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쨌든 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대권 예비 주자로서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 같고 또 동작을 해서 이긴 그 나경원 후보를 또 대권에 근접하는 후보로 이렇게 좀 급부상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여당의 지형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른바 뭐 친박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선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뭐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당선된 후에는 목소리를 자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전국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할 것 같고요. 예. 우선에 그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이제 보수 혁신이라는 슬로건, 막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명분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퇴 요구도 있고 했는데,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어떤 힘의 관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훨씬 더 적극적인 그 견제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청와대 새누리당의 승리이긴 했지만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는 끝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그 특별법 제정 문제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세월호 전국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심판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월호 민심이라는 것이 명백히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에 대한 뒷받치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세월호 민심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이번 선거 패배의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공천의 난맥, 또 내부 혼란, 뭐 전략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새누리의 승리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패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승리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착각이라고 봅니다. 예.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세월호 참사 문제 진상규명과 처벌, 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새누리당이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터이고 훨씬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지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뭐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사고에 뭐 늪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논평도 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잘 담아내지 못해서 이 선거가 패배한 것이지 새누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마 전력을 다해서 위봉하려고 할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으니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10년 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92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부상당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거의 예,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극이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예. 세월호 문제 해결 가닥 잡기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태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했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